살아가면서 많은 선택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고급 택시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그런 의사결정됐고, 학원에 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거냐, 아니면 테이크아웃 커피 마실 거냐 이런 의사결정됐고,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뭐죠?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사결정 할 때도 있죠. 대통령 선거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의사결정 할 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린 의사결정 거의 대부분 경제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경제 문제란 것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경제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내리는 문제, 경제 문제, 의사결정 내리는 경제 문제는 대부분 뭐죠?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 내리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저희는 의사결정할 때 늘 고민하게 되죠. 이유는 뭐죠? 갖고 싶은 건 많지만 주머니 속에 2,000원뿐이다. 늘 그게 문제야.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걸 충족해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돼 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은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걸 충족해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양이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남태평양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는 매년 바나나는 100톤이 생산되고 파파야는 500톤 생산된다 그러죠. 이 섬에서는 매년은 바나나는 100톤, 파파야는 500톤 생산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섬에서는 바나나가 더 희소합니까? 파파야가 더 희소합니까? 뭐가 더 있어요? 당연히 바나나가 더 희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나나는 원숭이나 먹는 거지 사람들은 못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더 있어요? 파파야가 더 희소한 거죠. 경제적 자원이 희소하다 라는 말은 절대적인 양이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양이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갖고 싶은 건 많지만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제적 자원은 뭔가? 경제적 자원은 책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화나 물자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죠. 근데 좁은 의미로는 생산 요소를 이야기해요. 경제적 자원은 좁은 의미로는 생산 요소를 이야기한다.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게 뭐죠?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물이야. 자,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물 뭐 있습니까? 크게 보면 노동하고 자본하고 토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이게 경제적 자원.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이게 생산 요소인데, 노동은 뭐예요? 노동은 말 그대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인간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노력. 자본은요, 기계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은 기계 이야기하는 건데,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본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사람들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죠? 물적 자본, 뒤에 있는 게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란 말도 써요.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의 수술에 관한 각종 지식, 능력. 이거는 일반적인 노동하고 다른 거죠. 오랫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앞부분이 물적 자본, 뒷부분이 인적 자본. 아시겠죠? 토지는요. 토지는 땅 이야기하는 거죠. 땅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토지란 것은 땅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지표면에 있는 거, 임산물 그런 거 있겠죠. 땅 속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석유, 석탄 이런 것들도 전부 토지에 들어가요. 자연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투입해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게 돼.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게 되는데, 자, 재화라는 건 뭐죠? 재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 서비스는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재화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 책상, 볼펜,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재화일 테고, 서비스는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가수의 노래 서비스,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희소하다 보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자유제하고 경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제하고 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제라는 건 뭐죠? 자유제라는 것은 존재량이 무한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거, 햇빛, 공기 그런 것들이 자유제가 되겠습니다.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존재량이 무한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거,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석 대상이 제외예요. 앞으로 재화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뭐 경제제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아시겠죠? 자유제는 존재량이 무한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화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경제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자, 그러면 앞으로 재화라고 말하면 전부 경제제만 이야기하기로 하겠는데, 이 재화는 소비재, 자본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재, 자본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재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사용되는 거 소비재. 자본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자본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거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소비재인가요? 자본재인가요? 당연히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쓰는 자동차 뭐죠? 내구 소비재, 소비재. 근데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고 자본재로 분류되기도 한다.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도 집에 쓰는 건 뭐야? 소비재. 그다음에 음식점에 사용한 냉장고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거죠. 자본재가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고 자본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출발점은 뭐라고? 희소성의 법칙.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돼 있다라는 게 문제야. 결국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 결국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폴 서멜스는 어떤 경제이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 이걸 경제의 3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의 3대 문제. 자, 폴 서멜스는 어떤 경제이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 이걸 경제의 3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폴 서멜스 누구예요? 경제학 시험에서는 이거를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는 출제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제일 바보 같은 문제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이름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 그건 괜찮지만 경제학자 이름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폴 서멜스는 누구냐면은 현대 와서 경제학 교과서를 처음 쓴 사람이 폴 서멜스입니다. 폴 서멜스의 이코노믹스라는 책이 1948년인가 나와. 1948년인가 나왔는데 아직도 출간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70년 넘었나? 하여튼 자, 폴 서멜스의 경제학 원론 책이 아직까지 출간되고 있는데, 물론 폴 서멜스는 한 10년 전쯤에 타계했습니다. 타계했는데 그 공저자가 아직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폴 서멜슨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몇 번 더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폴 서멜슨은 어떤 경제인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 이걸 경제 3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3대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생산물의 종류하고 수량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돼. 우리 사회가 가진 노동하고 자본이 제한돼 있죠. 우리 사회가 가진 노동하고 자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그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면 섬유 생산 줄일 수밖에 없고 섬유 많이 만들면 자동차 생산 줄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생산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돼. 노동을 많이 투입할 거냐, 자본을 많이 투입할 거냐, 생산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산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생산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하게 돼. 자, 그리고 생산된 재화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소득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 이걸 경제의 3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제 체제에 따라 조금 달라. 경제 체제에 따라 조금 다른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눌 수 있어.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 어떻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게 돼.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 혹은 통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은 경제 체제에 따라 약간 다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전부 뭐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의 자원 배분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원 배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도 어떻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렇게 보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학자는 시장의 가격 기구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이름은 여러분 들어봤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창시자쯤으로 여겨진 인물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창시자쯤으로 여겨진 인물인데,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보는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언제 나와요? 1776년 18세기 중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경제학의 창시자쯤으로 여겨진 인물이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가격 기구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776년 아담 스미스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영국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예요. 에든버러 근처인데,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던 그런 시절이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기차가 달릴까 말까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탄생과 비슷하게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776년이면은 그래서 18세기 중후반 미국이 독립선언한 것도 언제예요? 1776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고 있었나요?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는 게 1776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때쯤 되는데, 하여튼 아담 스미스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보겠는데, 근데 실제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특히 시장에 맡겨놨을 때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시장 기구가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말하고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가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시장에 맡겨놨을 때 소득 분배 문제가 잘 해결된다,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공해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누가 개입하게 돼?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 처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실패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논의할게요. 일단 시장 실패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아시겠죠?